안녕하세요. 신동성 환경학원 환경공학 강사 하부영입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시행된 지방직 환경공학 9급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평범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기준 같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도,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정 폐기물, 그런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8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질 문제네요. 도수관 및 송수관과 같은 관수로 해서 손실수두는 다른 말로 마찰 손실수두라고도 하고, 대기 쪽에서는 압력 손실이라고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힘이 빠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좁은 관을 뛸 때랑 큰 관을 뛸 때 직경이, 그럼 좁은 관을 뛰면은 이렇게 꼬부리고 뛰어야 되니까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지겠죠. 얘는 이렇게 서서 뛰어도 되니까 힘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직경과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거칠거칠한 관을 띄면 또 힘이 많이 빠지겠죠. 매끈매끈한 관을 띄면 힘이 덜 빠지겠죠. 그것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와도 관계가 있겠죠. 긴 관을 뛸 때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크고, 짧은 관을 띄면 압력 손실이 작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게 뛰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압력 손실이 크고, 천천히 달리면 압력 손실이 작고. 그래서 마찰 손실수도 또는 압력 손실수도는, 압력 손실은 요 람다가 바로 마찰 계수입니다. 여기 3번에 마찰 계수. 관의 거칠거칠한 거에 따른 실험 상수 값으로 마찰 계수가 클수록 압력 손실이 커요. 그 다음에 직경 B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근데 2번 틀렸죠? 관의 직경이 반비례인데 증가하면 손실수도가 증가한다? 비례관계다? 아니에요. 직경과는 반비례. 그 다음에 L 길이 1번 관의 길이가 증가하면 손실수도는 증가한다. 비례관계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압력 손실에는 2지분의 RV의 제곱이라 그래서 수질에서는 속도수도, 대기에서는 속도압이라고 부르는 게 모든 압력 손실에, 그래서 가속할 때 생기는 압력 손실이다. 그래서 모든 압력 손실 공식에는 요 2지분의 RV의 제곱이 들어가고, 요 R은 밀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1이라서 그냥 2지분의 V제곱. 공기는 밀도가 1이 아니니까 1.3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2지분의 RV 제곱이 더 정확한 공식이고, 만약에 물이라면 2지분의 V제곱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V 빠를수록, 그래서 여기에 4번 물의 유속이 증가하면 손실수두는 증가한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직경과 반비례, 그 다음에 마찰 손실계수, 그 다음에 유효 길이, 그 다음에 V제곱, 유속과는 비례관계. 그래서 틀린 거 찾으시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수질 문제네요. 정수시설에서 전염소 처리의 목적으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염소 처리에는 전염소 처리, 중간염소 처리, 후염소 처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후염소 처리를 말하는 거고, 전염소와 중간염소는 잘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 생겨서 그렇죠. 그러면 전염소 처리, 그래서 응집이나 침전을 하기 전에, 즉 물리적 처리를 하기 전에 화학적 약품인 염소를 초과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염소 처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세균 제거에 있어요. 세균 제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 망간 제거, 또 부식물질 제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맛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염소 처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또 유기물질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염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부유물질 제거는 응집이나 여과에서 하는 거죠. 물리적 처리에서. 그래서 답은 화학적 처리, 염소 처리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매번 출제 많이 되는. 발생량 조사법이 있고 폐기물 발생량 예측법이 있죠. 발생량 예측법은 10년 뒤, 20년 뒤. 그래서 얘를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생량 예측법에, 그래서 조사법이 아닌 것은 예측법이에요. 그래서 경향법, 트렌드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측법의 3가지 외워보세요. 경향법, 그래서 트렌드 모델, 그 다음에 그래서 5년마다
폐기물이 증가한다. 그러면 15년 뒤에는 증가하겠죠. 5년마다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걸 경향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중회귀 모델. 여러 인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동적 모사 모델. 그래서 얘는 측정법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는 예측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직접 개근법은 뭡니까? 측정법이죠. 그래서 트럭의 무게를 다 일일이 재서 다 합쳐서 오늘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나. 물질수지법은 뭐예요? 엑셀 이용해서. 그래서 폐산이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고, 그럼 이 마을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추산하는 발생량 조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적재차량 개수분석법은 개수, 대수를 세는 거죠. 오늘 8톤짜리 트럭이 8대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8대 8톤짜리가 8대 들어왔으니까 88에 64, 64톤이 이 마을에서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3가지는 발생량 측정법, 즉 조사법, 경향법은 여기 발생량 예측법이에요. 이거 틀리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는, 우리 예상 문제에도 많이 있었던.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은폐 효과, 마스킹. 마스킹도 엄청 많이 나오죠. 마스킹이 뭡니까? 마스킹은 우리 호텔 로비의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자동차 마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타이어 소리, 마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스테레오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그래서 마스킹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소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마스킹이라고 해서 은폐 효과. 그래서 우리 마스킹 하면은 3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마스킹은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여기 2번 주파수가 낮은 저음이 주파수가 높은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 깔아놓아야지 헤비메탈 음악 깔아놓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도를 가리기 위해서 레, 근데 도를 가리기 위해서 파, 솔라시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같은 비슷한 주파수의 도레미 중에서 이런 주파수의 음을 내면 그게 하나가 가려지죠. 근데 두음의 주파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도를 가리려고 도라는 음을 내면 2배 커지겠죠, 음이. 그래서 주파수가 같은 음을 넣으시면 안 돼. 그럼 마스킹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주파수가 비슷한. 도를 가리기 위해서는 도레미 할 때 레와 미를 해주는 게 마스킹이 잘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 근데 마스킹은 음의 어떤 현상을 이용한 거라 했죠? 여기 3번이 틀렸는데 답이 마스킹은 음의 회절 현상이 아니라, 이 앞에는 맞아요. 큰 음과 작은 음이 동시에 들릴 때 한쪽 소음이 가려지는 현상, 마스킹은 맞는데 회절 아니라 간섭이에요. 간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됐던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마스킹은 음의 간섭. 회절은 뭐예요? 벽 뒤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옆방 사람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 그게 음이 돌아가서 나오는 회절이죠. 회절. 4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적조현상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적조. 적조는 바다가 막 녹조류가 끼고 이런 게 이제 적조인데, 적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정체 해역. 생각해봐도 흘러가는 물에는 적조 현상이 안 발생해요. 그래서 연직 안정도가 클 때 발생을 하죠. 안정도가 클 때, 안정할 때. 다른 말로 정체 해역, 다른 말로 연직 안정도가 클 때. 그 다음에 고농도 염분, 이게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저농도 염분일 때. 언제가 저농도예요?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졌을 때. 그러면은 빗물이 많아지니까 담수가 높아지니까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럴 때 발생을 해요. 염분이 높으면 조류가 잘 발생을 하지 않죠. 적조현상. 그 다음에 높은 일사량, 뜨거운 날. 여름에 특히 적조현상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영양염류가 과다로 유입됐을 때 조류가 많이 끼겠죠. 그래서 이런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황산반토를 뿌리죠. 황산구리, 황토. 그래서 황토를 이용해서 조류를 걷어내거나 없애는 그런 적조현상. 그래서 답은 2번, 고농도 염분 아니라 장마진 후에 저농도 염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6번. 6번도 쉬운 문제예요. 질소순환. 생태계의 질소순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질산화와 탈질산화를 아셔야 되고,
질산염이 질소가스로 변환되는 것은 탈질산화 또는 탈질 과정이다. 그래서 질산염부터 아질산염이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되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이걸 설명을 써놨는데 이따가 조금 이따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게요. 그 다음에 질산화 미생물에는 나이트로박터랑 나이트로소모나스가 있죠. 그러면 나이트로박터는 언제 사용해요? 암모늄을 아질산으로 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질산을 질산으로 산화시킬 때 사용하죠. 요거는 암모늄염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키는 것은 나이트로소모나스라는 독립영양 미생물이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변환되는 것은 질산화 과정.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질소 분자가 암모니아가 변환되는 것은 질소 고정.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서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질산화는 이제 호기성 상태에서, 그래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먼저 우리 바다에 또는 호수에 또는 강에 유기물이 들어오죠. 만약에 생물의 사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나뭇잎도 가능하고. 그럼 그 유기물이 뭐가 돼요? 유기물 속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 아미노산이 바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 요거를 이제 질산성 질소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여기 나이트로소 모나스라는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것이 나이트로박터죠. 그래서 아까 틀린 이유, 나이트로박터는 암모늄을 아질산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질산을 질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질산성 질소. 그래서 그게 답이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 독립영양 미생물이고, 탈질산화 과정은 현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 NO3가 NO2가 되고 N2가 돼서 요 질소가 고정되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종속영양 미생물로 슈도모나스, 뭐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코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쉬운 문제 중에 속하는, 넘어가겠습니다. 7번 소음. 음압에 대한 단위. 음압은 압력이죠. 압력. 프레셔, 압력. 그럼 압력의 단위는 뭐예요?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받는 힘, 뉴턴. 요걸 압력의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얘를 파스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음압 레벨 할 때 음압 레벨 공식은 어떻게 돼요? SPL. 우리 사람의 귀에 들어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야, 귀 아파. 소리 지르지 마. 조그맣게 얘기해. 나 귀 아파. 그 압력. 소리의 압력을 이용해서 내 귀에 들리는 소음도를 측정한 것을 음압 레벨이라 그래서 공식 어떻게 되죠? 20 로그. 요 P가 이자하고 비슷하다 그랬고, P0. P0는 기준 음압, 최소 음압. 내 귀가 느낄 수 있는 최소 음압. 그리고 P는 이제 내 귀로 들어오는 실제 음압. 그래서 요 P0는 얼마 넣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을 넣죠. 뉴턴 퍼 제곱미터.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오는 음압이 얼마인지 넣어서 이렇게 해서 데시벨로 구한 것을 음압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압은 파스칼. 또는 마이크로바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밀리바, 마이크로바 이런 거 다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 뭐 이런 걸로도 표시할 수 있고, 둘이는 이제 단위는 차이는 있지만 다 압력 단위입니다. 근데 요 뉴턴 퍼 제곱미터는 파스칼과 같은 단위예요. 얘는 같은 단위는 아닌데 압력의 단위 맞고요. 그래서 답은 파스칼입니다. 와트는 어디에 사용하죠? 2번. 와트는 음향 파워 레벨. 그래서 저 기계가 몇 와트를 내는 기계냐, 그걸 이용해서 저 기계에서 나오는 음향 파워 레벨을 데시벨로 구할 때 사용하죠. 공식은 어떻게 돼요? PWL은 음향 파워 레벨은 10 로그 W 제로분의 W, 요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분의 저 기계의 와트 하면 저 기계가 내는 소음도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단위는 없습니다. 뉴턴 퍼 세제곱이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와트 퍼 제곱미터는 어디에 사용하죠? 4번. 음압, 아까 요게 음압 레벨이었다면 얘는 음의 세기 레벨에 사용하죠. SIL에. SIL은 요 내 귀에 들어오는 소음도는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SPL, 내 귀에 들어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SIL, 내 귀에 들어오는 음의 세기를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10 로그
요때 I 제로분의 I. 요때 I 제로는 얼마나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소 음압이 최소 음의 세기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게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내 귀 1제곱미터에 요만큼의 소음도가 들어온다. 요만큼의 음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소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0데시벨이죠. 그래서 요거 이상이 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요게 I가 되고, 그래서 얘는 음의 세기의 단위입니다. I의 단위예요. 4번은 요 I, 음의 세기. 요 1번 파스칼은 요 음압의 단위 사용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1번 파스칼. 그 다음에 8번. 8번은 또 너무 쉽네요. 폐수 처리 공정에서 물리적 처리. 스크린은 뭐예요? 채죠, 채. 그래서 협작물 같은 거 잡아낼 때 쓰는 물리적 처리. 답은 1번. 염소 소독. 얘는 화학적 처리. 3번 살수여상 활성 슬러지. 얘는 생물학적 처리. 답은 1번이요.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쉽게 낸 문제를 이번에 너무 쉽게 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자외선 하면은 무슨 권? 그치, 성층권. 왜? 오존이 자외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다 흡수해요. 오존이 없으면 자외선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답은 성층권입니다. 자외선을 가장 많이 차단하는 대기권은 답 성층권. 그 다음에 10번. 오존 파괴물질이 아닌 것은? 오존 파괴물질은 염소가 들어있는 애가 오존 파괴물질이죠. 염소. 그래서 오존 파괴물질은 우리 17쪽, 즉 7쪽, 할로겐족. 그 중에 불소, 염소, 브롬이 있는데 요 불소 같은 경우에는 오존 파괴력이 제일 적어서 잘 안 껴주고, 요 염소하고 브롬이 있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소와 염소와 브롬. 그래서 요걸 갖다가 상품화 시킨 애가 CFC죠. CFC. 그래서 CFC는 탄소에 이 오존 파괴 물질인 불소와 염소를 이런 식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 CFC죠. 그래서 염소가 들어있는 애들이 그 오존 파괴를 해요. 이 염소가 뭘 만들어요? 오존층의 오존과 만나서 시에로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러면 오존에는 산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한테 뺏기니까 오존층에 O2만 남겠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CFC에 의한 파괴력. 그래서 염소 들어있는 애들이 오존. 그럼 여기서 염소 안 들어있는 애가 누구예요? 할론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할로겐이 들어있는 할론. 할론은 불소, 염소, 이렇게 브롬이 들어있는 애들이 할론이죠. 그래서 요 할론도 우리 할론 소화기 오존 파괴 물질. 그래서 염소 없는 애. 여기서 3번은 염소가 어디 있어요? 클로로가 염소죠. 클로로. 여기 염화가 염소고 할론도 염소가 있고,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아닙니다. 온실효과 물질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점수 주려고 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계산 문제네요. 아세톤이 있어요. 화학기호 주어졌으니까 탄소 3개, 수소 6개, 산소 1개. 아세톤 1몰이 완전히 분해될 때 필요한 이론적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C3H6O가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만나서 그러면 분해가 됐어요. 그럼 탄소 있으면 CO2로 분해가 되고 수소가 있으면 H2O로 분해가 됩니다. 질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질소는 연소 반응에서는 N2로 나오고, 우리 미생물의 호기성분해, 혐기성분해에서는 암모니아로 나오죠. 질소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춰볼까요? 탄소가 3개니까 CO2가 3개고요. 수소가 6개니까 물이 2개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8개가 필요하네요. 3, 2, 6, 2, 1은 8개. 근데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7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닌가? 3, 2, 6. 요게 3개니까 6개니까 요게 3, 2, 6 해서 3개.
수소가 6, 수소가 6. 그러면 3, 2, 6, 3, 1은 3, 9개가 산소가 필요하네요. 근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8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4, 2, 8, 8개. 얘 1몰이. 1몰은 1개를 얘기하죠. 1개. 얘 1개가 얼마 필요해요? 4 곱하기 32g의 산소가 필요하죠. 요거 계산한 게 답이네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몇 g입니까? 만약에 부피로 물어보면 4 곱하기 22.4L가 필요하겠죠. 무게로 물어보면 4 곱하기 32g, 부피로 물어보면 4 곱하기 22.4L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4 곱하기 32 하면 128 나옵니다. 답은 3번. 12번 가겠습니다. 호기성 퇴비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퇴비화. 퇴비화는 복잡했던 유기물을 덜 복잡한 유기물로 바꾸고 여기 4번에 그때 덜 복잡한 유기물이 생기고 이제 복잡했던 유기물을 퇴비화하면 덜 복잡한 유기물, 얘를 휴머스라고 하죠. 휴머스, 완성화된 퇴비. 그걸 이제 밭에다 뿌리면 미생물들의 영양소도 여기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수분도 보유력도 높고 양이온 교환 능력도 높고 그래서 퇴비로 쓸 수 있죠. 밭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물질이 생기는 것을 퇴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1, 2, 3번은 왜 틀렸나? 우리 퇴비화의 적정한 온도는 몇 도예요? 약 50도로 외우시라 그랬죠? 약 50도. 적정한 수분은 약 50%. 뭐 40에서 50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약 50%. 그 다음에 3번에 CNB는 어떻게 돼요? 퇴비화 과정에서는 CNB를 얼마로 주죠? C는 뭐예요? 다른 말로 탄소와 질소의 비율. 요 탄소는 에너지원이고 우리 에너지바. 사람으로 얘기하면 밥이 있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질소는 뭘 이용해? 생장에 필요해.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 생기고 뼈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은 적절한 양이 좋은데 얼마가 좋습니까? 그러면 3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좋아요. 퇴비화 과정에서는. 또는 25에서 50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이 정도가 좋다는 거. 그래서 25에서 50으로 나온 책도 있고 30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나온 책도 있는데 만약에 탄질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퇴비화 과정이 길어지고 질소가 많으면 암모니아가 생기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분해가 너무 빨리 되고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탄질비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얼마가 돼요? 퇴비화는 10에서 20으로 줄죠. 그래서 탄소가 없어지고 질소가 많이 남아서 이 질소가 밭에 뿌리는 질소 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화된 퇴비. 그래서 CNB는 퇴비화가 진행되면 증가한다 아니라 25에서 50이었던 애가 10에서 20으로 감소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혐기성하고 호기성하고 누가 더 소화기간이 길어요? 우리 혐기성은 내 배가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거라 그랬고 호기성은 소화제 먹고 소화시키는 거로 외우시면 편하다 그랬죠? 약. 그래서 소화시간이 짧은 거 소화제 먹으면 1시간 만에 소화됩니다. 쫙쫙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많아. 발생하는 게. 근데 배에서 소화시키면 똥 한 덩어리만 똑 떨어지죠. 소화기간이 하루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밭에다 뿌릴 수가 없어요. 호기성 퇴비화는 즉 호기성 분해는 많이 나오고 그 수분도 많고 하니까 걔네들을 밭에다 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소요시간이 긴 거는 혐기성 소화, 소요시간이 짧은 거는 호기성 소화. 호기성 소화는 약 사러 가야 되니까 비용이 혐기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처리 방법인 이제 소각 처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지만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호기성 소화는 혐기성 소화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혐기성은 돈이 좀 적게 들고 그래서 혐기성 소화는 대규모에 사용하고 호기성은 소규모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온 장치가 필요한 건 혐기성이죠. 호기성은 스스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 가온 장치가 필요 없는데 이 5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근데 혐기성은 가온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호기성, 현기성 소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13번 계산 문제네요. 직경이 2cm인 원형관에 평균 유속이 8cm/s일 때 레이놀드 수를 구하시오. 물은 가득 차서 흐르고 망관으로 흐르고 동점선 계수는 0.01 제곱cm/s이다.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2개 외워보세요. 뮤분의 요거는 점성계수 dv 로우 그 다음에 뉴분의 요거는 동점성계수 dv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d는 2cm 다 cm로 v는 8cm/s 동점성계수는 0.01 제곱cm/s 요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28에 16에다가 16 나누기 1이니까 16 들어간 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14번 갈게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공회전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를 구하시오. HCCO 낙스 다 감고가로 외웠던 부분이네요. HCCO 낙스 여기에서 SO2는 자동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유자동차에서 조금 나오지만 문제가 없어요. 이 SO2는 중유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에서 문제되는 것은 HCO 낙스. 디젤차에는 여기에 매연이 또 문제가 되죠. 매연. 그러면 다 감고가, 즉 많이 나올 때는 감고가, 적게 나올 때는 소운운공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많이 나올 때, 소 적게 나올 때. 그래서 HC는 감속 시 많이 나오고 CO는 공회전 할 때 많이 나오고, 즉 공전이라고도 하고 아이들링이라고도 하죠. 낙스는 가속할 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적게 나오게 하려면 정속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하지도 않고 감속하지도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예, 낙스는 공회전 할 때 적게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같이. 그럼 이 중에 많이 나올 때 공회전 시 많이 나오는 것 그랬으니까 답은 CO가 되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15번 계산 문제. 함수율이 70%인 슬러지 3세제곱미터를 40%로 탈수했을 때 슬러지의 부피를 구하시오. 함수율이 70%인 그러면 고형물은 30%. 3세제곱미터가 있었어요. 즉 3세제곱미터의 고형물은 30% 있었습니다. 40%로 탈수했대요. 그럼 고형물은 60%. 이때 나중 슬러지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처음에 고형물의 양과 토탈 솔리드와 나중에 고형물의 양은 토탈 솔리드는 같아야 한다. 그러면 3세제곱미터에 70%가 수분이니까 30%의 고형물이 있었을 거고, 요 나중 슬러지는 얼마냐? X세제곱미터에 40%가 수분이니까 60%의 고형물이 있었겠죠. 그러면 X는 0.6이 여기로 가면 나누기 0.3, 그럼 2분의 1이고, 그럼 3 나누기 2분의 1 하면 1.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6번 갈게요. 하천의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용존산소의 제폭기율. 제폭기율은 그 어떤 하천에 산소가 있어요. 근데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더 녹을 수 있는, 만약에 하천에 산소가 6이 있었어요. 근데 포화 산소는 9예요. 그럼 3만큼 녹을 수 있겠죠. 그 녹을 수 있는 양만큼의 녹아 들어가는 속도. 그것을 제폭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폭기율 공식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미리그램 퍼 리터, 얘는 시간, 아워 또는 데이. 이때
여기에 있는 그 제폭기 계수, 2번에 제폭기 계수라는 거를 이제 K2라고 하고 탈산소 계수라는 거를 이제 K1이라고 그래서 탈산소 계수는 BOD 소비식이나 BOD 잔존식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탈산소 계수는 BOD 잔존식에 있는 K1, 제폭기 계수는 바로 이 제폭기율 있는 K2로 이렇게 비교한 거고, 이게 CS-C 또는 뭐 C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요 K2가 여기로 쓸까요? 제폭기 계수. 그래서 얘 단위가 뭐예요? per hour나 per day예요. 탈산소 계수도 마찬가지. per hour나 per day고. 그 다음에 CS2는 그 포화 상태의 산소 농도를 CS2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용존 산소 농도. 얘가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 다음에 C는 현재. 아마 우리 수질 교재 책에는 CT로 돼 있을 거니까 CT로 하면 현재 용존 산소 농도. 똑같이 미리그램 퍼 리터. 그러면 CS-CT는 뭐라고 합니까? 현재 6이 있고 포화가 9다. 그럼 9 빼기 6. 그러면 더 녹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죠. 3 더 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산소 결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제폭기율은 용존산소량에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용존산소량과 제폭기율은 비례관계고요. 그 다음에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는 무차원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제폭기 계수는 per hour 또는 hour의 마이너스 1승. 차원으로 하면 차원은 타임의 마이너스 1승. 이게 이제 차원이죠. 그래서 차원이 있어요. 무차원 아니에요. 탈산소 계수도 마찬가지죠. 탈산소 계수도 per hour. 그래서 우리 탈산소 계수는 BOD 잔존식 같은데 또는 BOD 소비식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T시간의 BOD, 최종 BOD 1-10에 요거는 이제 K1 탈산소 계수. 역시 per hour나 per sec.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아니다. 맞는 거 찾는 거니까 2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네요. 제폭기율은 용존산소에 반비례한다. 요 CS-CT와 반비례 관계. 이게 절로 넘어가면 K2분의 1이니까 요게 아니고 제폭기율이 아니고 여기 제폭기율은 요 제폭기율은 용존산소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야 돼. 여기서 용존산소량이 뭐예요? 제가 지금 요 K2하고 헷갈렸는데. 그치? CT를 얘기하죠. CT. 지금 녹아있는 용존산소량. 여기 빼기니까. 그러면은 요게 제폭기율이고 요거는 제폭기 계수고 요거랑 물어봤는데 요 제폭기율은 마이너스 CT니까 반비례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용존산소의 농도는 온도와 기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거는 4번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 찾기는 답이 3번이고 0도씨 1기압에서 포화산소 농도는 9다. 9. 우리가 9.17이라고 외우는 용존산소 DO는 몇 도씨 때? 20도씨일 때. 용존산소가 9.17이죠. 그래서 약 9는 0도씨 아니라 20도씨일 때. 그러면 0도씨 1기압일 때는 얼마냐면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잘 못 녹아요. 사이다. 뜨뜻하면 CO2가 다 많이 못 녹아 있죠. 차가워야 CO2가 많이 녹죠. 그래서 차가울수록 많이 녹아요. 그래서 20도씨에서 9.17이라면 차가운 0도씨에서는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한 14.6 정도가 녹을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의 설명은 0도씨 때가 9가 아니라 20도씨일 때 9다 그래야 맞기 때문에 이 중에 맞는 거는 3번이에요. 답이. 3번. 다시 1번. 제폭기율은 마이너스 CT, 용존산소랑 반비례 관계고요. 비례 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는 차원이 있습니다. T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3번은 맞았고 4번은 20도씨에서의 9다 그래야 되는데 0도씨의 포화산소 농도가 용존산소 농도가 9다 그래서 이게 틀린. 그래서 16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압축비, 그리고 부피 감소율.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밀도가 2개 나오면 압축비는 작은 값분의 큰 값 하라 그랬었죠? 이건 압축비 문제는 아니니까 혹시 압축비를 물어보면 어떻게 배웠었죠? 압축비란 뭐예요? 요만했던 콜라 캔을 발로 꼭 눌러서 요만하게 했다. 그러면 압축 후 부피분의 콜라 캔 발로 꼭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했다. 그럼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부피가 바뀌었죠? 그래서 압축 후 부피분의 압축 전 부피. 요게 압축비. 그래서 압축비는 1보다 커요. 왜? 얘는 항상 작고 얘는 항상 크니까. 그래서 작은 값분의 큰 값. 요게 압축비로 외우라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 부피가 100세제곱 이내를 발로 꾹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서 40세제곱이 되었다. 압축비는 그러면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하시면 되고, 밀도가 얼마 이내를 꼭 눌렀더니 밀도가 얼마가 되었다. 그럼 작은 밀도분의 큰 밀도 하면 되고, 항상 작은 값분의 큰 값. 여기 압축비고, 그 다음에 부피 감소율은 뭐예요? 1 마이너스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그래서 압축 후 부피분의 압축 전 부피. 아니다. 압축 전 부피분의 압축 후 부피. 그래서 1 마이너스 우리 처음 분의 나중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부피 감소율. 감소율은 제거율, 효율, 감소율 다 1 마이너스 처음 분의 나중 하는 거라 그랬었죠. BOD 제거율, 그럼 1 마이너스 처음 BOD 분의 나중 BOD. 먼지의 집진율, 1 마이너스 처음 먼지량분의 집진장치를 통과한 나중 먼지량. 그러니까 처음 분의 나중. 그럼 처음은 압축 전, 나중은 압축 후. 그러면 압축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압축비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밀도가 500에서 밀도가 나왔어요. 요 200kg 필요가 없어요. 무게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밀도가 500 이내를 압축하여 800이라고 압축을 했대요. 그러면 부피 감소율을 구하시오. 그럼 압축비 구해서 구하셔도 되고 1 마이너스 얘는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하셔야 돼. 아니다. 큰 부피분의 작은 부피 하셔야 돼. 그래서 800분의 500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압축비분의 1이니까. 반대니까. 이렇게 한 게 답입니다. 1 마이너스 8분의 5 한 게 답이에요. 답은 37.5%. (18번)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미세먼지의 연간 기준은 얼마죠? 다른 거는 다 맞는데 PM 2.5 초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 2.5는 25 아니고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요 다음에 우리 배웠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요. 아마 자기가 외우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출제 매번 되는 문제라 우리는 이렇게 외웠죠. 옥아질 1 미미나펜 그래서 PM10 미 PM 2.5 옥은 오존 아는 아황산가스 질은 질소 이산화질소 일은 일산화탄소 PM10 미세먼지 PM 2.5 초미세먼지 납과 벤젠. 그런 다음에 우리 환경 기준은 1시간, 8시간, 24시간 연간 밑으로 내려올수록 숫자는 작아져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외우시라고? 납과 벤젠. 납과 벤젠은 요 연간 기준밖에 없어요. 얼마죠? 0.5랑 5. 그 다음에 PM10, PM 2.5. PM10부터 외우셔요. PM10은 24시간 기준이 100. 연간 기준은 50. 요 세 명은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인데 단위는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죠? 앞에 네 명은 ppm이고 숫자만 외워주세요. 밑으로 갈수록 숫자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00,
연간은 50, PM10. 그 다음에 요 초미세먼지는 외울 때 예전에는 요거의 반, 요거의 반이어서 외우기가 쉬웠었어요. 그래서 100의 반인 50, 50의 반인 25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근데 법이 강화가 돼서 몇 년 전에 요게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50이었던 애가 35, 25였던 애가 15. 그래서 아까 요 15여야 되는데 25 옛날 법으로 나와서 그게 틀린 답이죠. 4번이 아까. 그래서 25였던 애가 15로 줄었습니다. 즉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100의 반인 50에서 35로 줄었고 50의 반인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오존은 1시간과 8시간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일산화탄소는 25랑 9 별도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오존하고 이산화질소는 1시간 기준이 같죠. 0.1ppm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0.15죠. 그 다음에 오존은 8시간밖에 없는데 0.1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는 0.06이에요. 그 다음에 2356으로 외우시라 그랬었죠. 아래가 23, 위에가 56. 아래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0.05, 0.06, 0.02, 0.03 이렇게 되는. 그래서 환경 기준은 뭐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환경 기준은 꼭 좀 외우고 가셔야 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19번 달시법칙. 달시법칙에 관한 달시법칙은 수질과 폐기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지하수의 흐름 방정식을 달시법칙이라고 하죠. 동수경사는 수두차에 반비례한다. 달시법칙은 여기가 도착 지점이에요. 누가 빨리 도착하나. 여기서 출발했던 공이 쭉 흘러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1번이 더 빨리 도착하겠죠. 이때 거리를 DL이라고 하고 이동거리. 그 다음에 요 높이를 DH. 그래서 DH를 수두차라고 하고요. DL은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흐름 속도. 속도가 빠른 애가 얘죠. 1번이,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더 흐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흐름 속도 V는 뭐랑 비례합니까? DH하고 비례하죠. 1번이 더 빠르죠. 속도가. 기울기가 큰 1번이 더 빨라요. 그래서 DH하고는 흐름 속도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DL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얘는 DL이 짧은데 속도가 빠르고 DL이 긴데 속도가 길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얘는 단위가 없어요. 메타. 얘를 동수경사라고 하죠. 그러면 1번 보세요. 동수경사는 수두차에 반비례한다. 아니지. DH 수두차에 비례한다 그래야지 동수경사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답 1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럼 단위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메타퍼세크, 메타퍼아워의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K라는 투수계수가 있어요. 이 투수계수의 단위가 속도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퍼 아워, 뭐 메타퍼 세크. 그러면 얘가 메타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투수계수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와 동일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모래랑 자갈이랑 누가 더 투수계수가 크죠? 누가 더 빨리 침투하지? 공극이 클 때. 그래서 자갈이 더 빨리 침투할 거예요. 모래는 조밀조밀하니까 침투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래가 더 크다 그래야 돼요. 자갈이 더 크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래는 투수계수가 작고 자갈은 투수계수가 커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맞습니다. 모래는 작고 자갈은 크고. 그 다음에 투수계수는 달시법칙을 만족시키는 비례상수이다. 맞습니다. 투수계수와 속도는 비례관계. 그래서 이게 달시법칙.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갈까요? 마지막 문제 20번.
20번도 지정 폐기물.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자주 출제되는 지정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시행상 지정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광재, 용광로 이런 데서 나오는 재. 광재는 철광 원석을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라고 하셔야죠.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온이류. 온이류는 이제 수처리한 찌꺼기죠. 스컴이라고도 하고 온이라고도 하고. 온이류는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용물 함량이 5% 이상 스컴 딱딱한 그런 것을 온이류라고 합니다.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요 광재, 온이, 분진 이런 것들 다 지정 폐기물이죠. 또 지정 폐기물로 많이 나오는 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 얘는 액상이 있고 액상 이외의 것이 있죠. 액상은 1리터당 2mg 이상. 액상 이외의 것은 0.003 이상.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가지고 계신 교재들에 다 있을 거예요. 지정 폐기물. 그래서 지정 폐기물에 많이 나오는 것들 아까 이제 요런 것도 보셔야 돼.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는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 그럼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고체 상태의 것은 포함.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예문에 나왔던 온이류는 스컴 딱딱한 거.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용물 함량이 5% 이상인 것. 그 다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다음에 폐농약은 이것도 잘 보세요. 농약의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만 한정한다. 그 다음에 폐산, 폐알칼리도 잘 나오죠. 2를 2.5 그래서 많이 틀리게 나오고 11을 12.5를 10이라 그래서 많이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pH 2 이하 12.5 이상. 그래서 KOH와 NaOH 등을 포함한다. 폐알칼리. 그 다음에 아까 광재, 요게 답이었죠.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아까 1번이 포함한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분진도 예문에 나왔었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하나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요런 성분들도 좀 보세요. 요 납은 얼마 이상 있으면 지정 폐기물이다. 구리는 얼마 이상 있으면 지정 폐기물이다. 비소, 크롬, 치안, 카드뮴, 수은, 오일, 기름 성분 이런 것은 이만큼 이상 있으면 지정 폐기물이다. 이만큼 없으면 지정 폐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폐주물사, 그 다음에 이것도 유약을 바른 도자기, 구이 전에 그래야 되는데 구이 후에 그럼 틀리죠. 재벌 구이 전. 소각제, 안정화, 고용화 폐기물, 폐촉매. 그 다음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이런 이제 광물류, 동물류, 식물류를 정제해서 사용하는 폐토사를 포함하는데 요 수치들은 다 아까 거기에 본 수치와 거의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추가된 게 요게 올가닉. 그래서 유기인이라는 뜻이고 요게 1. TC,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있는 거에 추가가 됐죠. 올가닉, 즉 유기인. 그 다음에 TC, PC, 이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이런 항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상 있으면 폐흡착제, 폐흡수제는 지정 폐기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할로겐족도 있고요. 그 밖에 폐유기용제, 그 다음에 아까 폐유는 문제 없었나? 요 폐유도 잘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기름 성분 5%인데 3% 그래서 많이 틀리게 나오고 5% 이상 함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PCB, 폐식용유, 폐흡착제,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왜 제외한다고 우리 배웠죠? PCB나 폐흡착제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폐흡착제 있으니까 폐유에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 또 폐식용유는 재활용이 잘 돼서 유해하지 않아서 제외를 한 거죠. 그 다음 폐페인트, 폐라카도 이런 거 잘 보세요. 제조업이 5세제곱미터 이상,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면은 성면 1%를 함유한 제품, 또 해체 제거 시 발생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방진 마스크, 작업복 이런 거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작업부들이 썼던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이런 것도 폐성면으로 지정 폐기물 업체에다가 처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예문에 나왔죠?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2mg 이상, 액체 상태 외의 것은 0.003mg per 리터 이상 함유한 것. 그 다음에 폐유독물과 의료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건 단골 문제죠. 지정 폐기물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환경 기준이나 지정 폐기물 이런 애들은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에 속하는. 그래서 풀어드리니까 아마 실수로 틀리신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차 싶으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것으로 환경공학 2025년 지방직 9급 문제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